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펼쳐지는 전쟁이 오늘도 어김없이 재개됩니다. 장호진, 너 그럴 때가 아니야. 빨리 밥 안 먹으면 유치원 버스 놓친다니까. 그만 보고 이리로 와. 얼른. 아내의 엄포에도 아이의 시선은 좀처럼 TV를 벗어나지 못하더군요. 저게 그렇게 재밌을까요? 하긴 저도 어렸을 때는 그랬죠. 엄마가 TV 그만 보고 학교 갈 준비하라 그래도 그 말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런 걸 유전이라고 그러는 거겠죠. 덕분에 엄마의 속이 바짝 타들어가겠지만 그 광경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그저 재미있기만 합니다. 보나마나 입가에 미소가 한껏 새겨졌을 거란 건 굳이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일입니다. 아내의 눈에 그게 포착된 모양이더군요. 재밌어요? 자기가 좀 뭐라 그래요. 매번 유치원 지각하는 거 알면서 이럴 때 보면 나만 속 타지. 흥. 아무래도 아내가 삐지려나 봅니다. 안 되죠. 보나마나 그 불똥 저한테 쏟아질 게 뻔한데요. 이럴 때면 뭐라도 하는 신용을 해야 하는 게 맞지요. 저도 눈치라는 게 있으니 말입니다. 아들 지금 와서 밥 먹으면 아빠가 저녁에 들어올 때 장난감 기차 사올 텐데.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진짜? 나 토마스 기차 파란 거 사주는 거지?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들이 바로 식탁 앞으로 달려오더군요. 아내의 표정이 그리 고가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애 밥을 먹일 수 있으니 못 이기는 척 받아주었답니다. 그렇게 전쟁 같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아이가 집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아파트 앞에서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같은 유치원 학부모인 여자들의 인사가 쏟아집니다. 우리 호진이 오늘도 아빠랑 나왔네. 안녕하세요. 아니, 네, 안녕하세요. 호진이 아빠는 어찌 그리 자상한지 몰라. 우리 남편이 호진 아빠 반에 반만 따라갔어도 내가 매일 10첩 반상을 차렸다니까. 에이, 언니, 그건 아니다. 언니가 무슨 10첩 반상, 있는 반찬도 안 꺼내면서. 그거야. 너 호진이 아빠 앞에서 그럴래? 이걸 확. 이것 봐, 이것 봐. 아침마다 겪는 일이지만 그럴 때마다 쑥스러운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집은 다들 엄마가 아이 배웅을 나오지만 저희 집은 제가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른 유치원 친구 엄마들을 매번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제 칭찬을 해주니 제가 쑥스러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도 이 일을 포기할 수는 없답니다. 저한테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니까요. 멀리 유치원 버스가 오는 게 보이니 그제야 여자들의 수다가 멈추더군요. 그렇지만 여전히 남은 일이 있었지요. 아빠, 저녁에 올 때 토마스 기차 사올 거지? 아이, 그럼 파란색 기차 맞지? 걱정 마. 아빠가 꼭 사올게. 지난번처럼 고든 사오면 안 돼. 고든도 파란색이니까 잘 보고 사와야 돼. 꼭. 몇 번이고 신신당부를 하는 아들을 버스에 태우고 보내고 나니 비로소 아침 전쟁이 막을 내리더라고요. 함께 손을 흔들던 여자들을 뒤로하고 그제야 출근길에 오릅니다. 오늘도 빡센 하루가 되겠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야 저희 아이와 마누라 건사를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세상 아빠들이라면 다 그렇지 않을까요? 특히나 저는 더 그래야 합니다. 어떻게 찾은 행복인데요. 지금의 이 행복을 누리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겪고 난 뒤에 맛보는 행복인 만큼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게 맞고요. 지금부터 제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40대 중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아직 초등학교도 못 간 아이 하나와 저보다 12살 더 어린 아내를 건사하고 사는 그런 남자랍니다. 다른 친구들은 애들 대학에 보낸다거나 혹은 군대에 보낸다는 놈도 있지만 전 아직 애가 초등학교에도 못 간 처지입니다. 가끔 친구 놈들이 우스갯소리로 애 대학 보낼 때면 환갑이니 어쩌니 하며 놀리지만 그게 절 부러워해서 그런다는 걸 왜 모를까요? 애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또래 애들을 키울 때 가장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러워서 그러는 거죠. 저도 잘 압니다. 다만 가끔씩 저를 우울하게 만드는 거라면 지금은 소식도 모르는 첫째 애가 문득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이제 그놈이 고등학생이겠군요. 어떻게 컸을까요? 작정하고 찾는다면 이 좁은 대한민국에서 못 찾을 일도 아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요. 괜히 소식을 알게 되고 모습을 보게 되면 마음만 더 쓰릴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문득 그 아이 생각이 날 때면 기를 쓰고 생각을 떨치려 애쓰지만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그 여자가 얄밉고 화가 납니다. 도대체 왜 그랬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이겠지요. 천사의 탈을 쓴 악마라는 건 바로 그 여자를 가리키는 말일 겁니다. 처음 그 여자를 만났을 때 두근거렸던 제 마음을 떠올리면 그래서 더 괘씸해집니다. 그녀는 저희 회사 근처에 있던 한 카페에서 일하던 친구였어요. 나이는 2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그 카페 사장이 아는 동생이라고 그랬었지요. 저희 회사의 젊은 친구들이 그녀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이유로 수시로 그 카페를 찾는 바람에 저 역시도 의도치 않게 그 카페를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눈인사 정도는 나누는 사이가 되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젊은 친구들처럼 흑심을 품었던 건 아닙니다. 저도 염칠한 게 있지요. 당시 제가 30대 중반일 무렵이었거든요. 대학 시절 행정고시를 준비하다 거듭 실패를 경험하고 방향을 전환해 세무사 시험을 쳤는데 운 좋게 시험에 합격해 세무사 법인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였습니다. 평소 시험 준비에만 매달렸으니 연애란 건 꿈도 꾸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32살의 세무사가 되고 나서도 일을 배우느라 연애할 시간이 없었고요. 엄마가 하루에도 몇 번씩 결혼 운운하며 저를 채근했어도 감히 결혼 따위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세무사란 직업이 나름 경쟁력이 있는 것이긴 해도 그래도 나이란 게 있잖아요. 게다가 제가 외모가 특출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솔직히 외모로만 놓고 보면 하위권인 그런 의미였죠. 그런 제가 젊고 예쁜 20대 중반의 여자에게 흑심을 품는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절대로 이어질 것 같지 않던 그녀와의 인연이 시작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날 한 거래처와 업무를 논의하다 꽤 스트레스를 받았었어요. 뭐 일이라는 게 다 그렇죠. 언제나 좋은 얼굴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골머리를 싸매다 퇴근길 저희 회사 근처에 있는 포장마차를 들렀답니다. 제가 늦게까지 일을 할 때면 가끔씩 들러 우동을 먹기도 하고 때론 닭발에 소주 한 잔을 곁들이기도 하는 제 아지트 같은 곳이었답니다. 그날도 당연히 포장마차를 들러 소주 한 잔을 할 때였어요.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이 진짜 되게 튕기네. 그냥 술 한잔 하자는 건데 뭐 그리 정색을 하냐고. 싫다고 했잖아요. 그랬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요. 꼭 술집 마당같이 생겨서 에이 재수없어. 누가 너랑 마시지? 네 옆에 있는 예쁜 아가씨랑 마시겠다는데 왜 해방이야? 지금 뭐라고 했어요? 당장 사과해요. 대충 보니 한 무리의 남자들이 술을 마시다 같은 가게에서 술을 먹고 있던 여자들에게 찝적대는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그중 한 여자가 싫다고 거절하니 오히려 화를 내는 것 같더군요. 그리 드문 광경은 아닙니다. 그래도 저렇게 시비가 붙는 건 아니었지요. 그렇게 끝났다면 그저 흔히 보는 에피소드로 마무리됐을 텐데 남자가 술이 과했든지 그 시비를 계속 이어가지 뭡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누구도 그 남자를 말리지 않으니 오히려 기세가 등등해져 여자들을 밀어붙이기까지 하더군요. 그러다 손이 올라가는 모습까지 보였답니다. 참 찌질하다 싶었는데 아무래도 여자들의 모습이 낯설어 보이지 않더군요. 자세히 보니 제가 다니던 그 카페의 여사장과 그녀였습니다. 그걸 알고서도 제가 깨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지만 남자가 폭력적으로 변하는 걸 보면서도 모른 채 할 수는 없더라고요. 결국 제가 나서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날 클라이언트의 말도 안 되는 똥꼬집에 이미 감정이 좀 상해버린 탓도 있었나 봐요. 술도 많이 드셨나 본데 그만하시죠. 괜히 이러다 창피당하면 어쩌려고. 뭔데? 넌 뭔데 끼고 지랄이야? 말이 거칠더군요. 안 그래도 기분이 그랬는데 갑자기 반말을 들으니 저도 몰래 욱하지 뭡니까? 나? 뭐냐고? 뭐긴 술 먹는 사람. 그러는 넌 뭔데? 그전까지는 공손하던 제가 갑자기 반말로 나오자 순간 움찔하대요. 하긴 제가 그리 착한 인상은 아닙니다. 특별히 운동을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원래 인상 자체가 곱지 않은 데다 키도 제법 크고 몸도 단단한 축이어서 이럴 때면 그 덕을 보는 타입이었답니다. 덕분에 그 취객의 친구들이 와서 그 사람을 만류하더군요. 유유상종이라더니 친구들도 딱 그놈 같더라고요. 힘없는 여자들에게 뭐라 할 때는 그냥 보고만 있더니 덩치 큰 남자와 시비가 붙으려 하니 비로소 사과를 하는 꼴이라니. 그렇게 취객과 그 일행이 물러가자 비로소 카페 사장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세무사님 맞으시죠? 감사해요. 세무사님 아니었으면 귀찮을 뻔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저런 인간들 조금만 강하게 나갔으면 꼴이 내렸을 텐데요 뭐. 그럼 드시고 가세요. 혼자 드시고 계셨나 봐요. 그럴 거면 그냥 저희랑 드세요. 세무사님 계시면 저런 인간들 다시 달라붙지 않을 것 같아서요. 두어 번 만류했음에도 이어지는 요청에 결국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8살이 어리더군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 준비를 하다 시간이 나서 카페 사장을 돕고 있다던 그녀였습니다. 그냥 스쳐가는 2년 2개건이 했는데 그게 이상하게 흘렀습니다. 그날 생각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시게 되면서 그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취업 준비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참 행시 실패로 힘들어하던 그 시절이 오버랩되기도 했고 무엇보다 젊고 예쁜 아가씨가 그러니 쉬이 자리를 뜰 수가 없었답니다. 따지고 보면 제 도둑놈 심보가 문제였답니다. 어디 하나 어울리지 않는 여자였는데 괜한 이상한 마음을 먹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그녀와의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연애 감정이라기보다는 같은 어려움을 맛본 이로서의 의무감 같은 게 더 컸어요. 친한 동네 오빠처럼 그녀의 어려움을 들어주려는 마음 말입니다. 근데 남자란 동물의 본능이 그걸 용납하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가 때론 제 앞에서 울기도 하고 또 때론 술에 취해 기대오기까지 하니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욕심을 품게 되었던 거죠. 사실 몇 번이고 그런 저를 만류해보았지만 결국엔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기엔 그녀는 너무 좋은 여자였거든요. 결국 그녀와 저는 결혼을 약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8살이나 어린 여자와의 결혼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도 문제였겠지만 차이가 많이 나는 양가 형편 역시 결혼에 대한 장애물로 적용하기엔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많이들 그러시잖아요. 한쪽으로 너무 기우는 결혼은 뒤끝이 안 좋다고.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녀의 본가는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일용직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었고 어머니 역시 식당 같은 데서 일하며 가정을 꾸려오셨다더군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그녀는 자신이 일을 해 부모님을 잘 모시고 싶었지만 변변치 못한 대학을 나온 여자가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건 쉽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던 거였고요. 사실 제가 그런 감정을 이해하기는 힘들었답니다. 거듭된 행시 실패로 힘들어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녀처럼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감 따위를 가질 이유는 없었거든요. 교사로 평생 일하신 엄마와 대기업에 다니는 부친이 계셨으니 완전히 풍족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나름 경제 사정은 좋은 집 자식이 저였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세무사가 되었으니 나이만 제외하면 나쁘지 않은 신랑감이긴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처음 그녀를 소개했을 때 약간 실망스러워한 거였죠. 근데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제가 그녀에게 끌렸듯 저희 부모님 역시 그녀에게 금세 마음을 내주셨답니다. 평생 무뚝뚝하기만 한 아들 하나 키우면서 잔재미라고 못 느꼈던 당신들에게 어린 여자가 애교를 부리니 안 끌릴 리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결혼을 허락받고 살림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처가에선 결혼에 필요한 경비를 제대로 부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인 장모가 참 미안해 하셨지만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았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감사하게도 결혼에 필요한 제방 경비를 거의 전부를 부담하시면서도 형편되는 쪽에서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보여주셨으니까요. 오히려 딸처럼 고운 아이를 보잘것없는 노총각에게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을 수없이 하시기까지 한 걸요. 그랬으니 걱정이라고 하나 없는 신혼일 수밖에 없었죠. 모든 것이 좋았어요. 따지고 보면 아내 공이 컸죠. 아내가 워낙 살가운 성격이다 보니 저희 부모님에게 너무 잘해주었고요. 저야 아내가 예뻐 죽을 만큼의 팔불출이었으니 부부 사이도 너무 좋았죠. 게다가 친구들보다 벌이가 좋았으니 처가를 돕는 것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더 고마운 건 그런 저에게 아내가 너무 고마워했다는 겁니다. 가끔 보면 그런 여자들도 있잖아요. 남편이 잘 벌어서 처가를 지원하는 걸 너무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는 여자들이요. 근데 아내는 안 그랬어요. 제가 처가에 무언가를 지원할 때마다 아내는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러니 더욱 제가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부부 금실이 너무 좋으면 아이가 안 생긴다더니 그것도 아니었어요. 아내는 결혼하고 8개월 만에 임신을 했답니다. 처음 아내가 자신의 임신을 말하던 순간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너무 좋아서 펄쩍 뛰면서 아내를 막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전 그게 오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직접 당하게 되니 알겠더라고요. 진짜 그러게 되더군요. 너무 좋아서 애처럼 뛰었으니까요. 그런 절 보며 아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부터 애를 낳는 순간까지 아내는 말 그대로 공주 대접을 받았습니다. 행여라도 청소를 한답시고 몸을 움직이는 것까지도 못하게 했을 정도로요. 물론 임신을 했다고 마냥 못 움직이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란 것 정도의 상식은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 그걸로 탈이 날까 싶어 그랬던 거였어요. 덕분에 뜻하지 않게 호라비 신세가 되는 경험도 잦아졌어요. 아무래도 아내가 좀 편하게 지내는 게 좋겠다 싶어 친정에서 머무는 날이 많아서였지요. 우리 신혼집에 비하면 훨씬 좁고 불편한 집이었지만 그래도 마음 편한 게 먼저니 그러라고 했죠.
때문에 퇴근 후 처가로 가는 날들도 많았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가 태어났답니다. 아내를 꼭 빼닮은 딸이었어요. 너무나 다행이었죠.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좀 많이 우락부락하게 생겼거든요. 아들도 아닌 딸이 그런 저를 닮았다면 사는 게 좀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엄마는 좀 서운하셨나 봐요. 어디 하나 저를 닮은 구석이 없었으니 그러셨던 거죠. 그게 부모 마음인가 봅니다. 당신 눈엔 아들인 제가 예뻐 보이셨던 걸까요? 그래도 그건 엄마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하나도 닮지 않은 딸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거든요. 딸이 생기고 나니 진짜 생활이 달라지더군요. 그전에는 그래도 가끔 퇴근 후에 친구도 만나고 거래처 사장과의 술자리도 하던 저였지만 딸이 생기고 나니 그럴 마음 자체가 안 생기더라고요. 당연하죠.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는 일만큼 재미있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덕분에 저는 퇴근 알람이 울리는 순간이면 누구보다 먼저 사무실을 나가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동료들이 놀려도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만큼 딸을 사랑했으니까요. 스스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저라고 생각하며 사는 날이 4년여 가까이 이어졌어요. 그러던 때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 가요. 이사? 아이, 갑자기 웬 이사? 왜, 여기 불편해?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왜 이사를 가자고 그래? 사실 이사를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지원해주신 덕에 마련한 아파트는 여러모로 편했거든요. 일단 제 사무실에서 멀지 않기도 했고 새로 지어진 아파트라 사는 것도 좋았고요. 가끔 있기 마련인 층간소음과도 무관한 곳이어서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아내의 몇 안 되는 부탁이었으니 거절할 이유 역시 없었습니다. 그만큼 아내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집을 구하고 짐을 싸고 그 동네에서 구축된 인연을 정리하는 번거로움까지도 감수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렇게 이사를 갔습니다. 아내가 평소 눈여겨봤다던 동네였어요. 제 입장에선 사무실과의 거리도 멀어졌고 그간 만들어 두었던 단골 음식점들의 부재로 인해 여러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지만 아내가 좋다니 저도 좋았습니다. 가장 좋았던 건 아내가 훨씬 밝아졌다는 거였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아내를 잘 따르는 이가 생긴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를 맡기게 된 유치원 선생님이었는데요. 아내는 자신보다 4살 어린 그 친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약간은 걱정스럽던 산후 우울증까지도 날려버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까워진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이를 맡기는 과정에서 안면을 튼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다 나이도 비슷한 또래고 하니 친해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내가 의도적으로 선생에게 접근한 거였거든요. 사람 참 무섭다 싶더라고요. 아무튼 그때까지 우연한 계기를 통해 친해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내와 가까워진 게 그랬든 말입니다. 아내가 유치원 선생이랑 어울리는 일이 늘면서 자연히 저와도 만나는 일이 잦아졌답니다. 유치원 선생이 아내를 언니라고 불렀으니 저를 부를 때는 형부라는 호칭을 썼고요. 아내 역시 외동딸이라 처제가 없던 저로선 나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좋았어요. 아시겠지만 형부와 처제 사이만큼 흥미로운 관계도 드물지 않습니까? 꼭 막내 여동생을 대하는 느낌이랄까요? 처제 역시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 처제의 남편과도 조금씩 가까워지게 되었답니다. 아내와는 동갑인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 참 사근사근한 타입이었습니다. 그러니 가까워지지 않을 도리가 없죠. 특별한 약속도 없는데 불쑥 좋은 양주 생겼다면서 우리 집을 찾아드는 그 넉살에 매료되었답니다. 아내와는 초반에 좀 어색한 듯 싶었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 나아졌고요. 형님, 저 아시는 분이 선물로 준 건데 이거 보니 형님이 생각나서요. 그래 어서 와. 여보, 유성이 왔어. 안주거리 좀 챙겨줘. 안녕하세요. 저 불쑥 찾아와 실례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어서 오세요. 민주는요? 낮에 통화했는데 내일 수업 준비 때문에 바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지금 정신 없어요. 같이 가자 그랬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혼자 왔어요. 괜찮죠? 네, 앉으세요. 안주 될 거 좀 만들어 올게요. 그런 식이었습니다. 졸지에 팔자에 없던 동서가 생긴 거였죠. 그렇다고 진짜 동서도 아니고 동서라고 불러본 적도 없지만 아무튼 굳이 호칭을 정리하자면 그랬네요. 그런 식으로 어울리다 보니 어느 순간엔 정말 저희가 진짜 가족인 듯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수시로 모여서 밥을 먹는 건 기본이었고 캠핑이나 여행도 두 가족이 함께 가는 경우가 심심찮아졌답니다. 아내도 저도 다들 외동이다 보니 마치 형제가 생긴 그런 기분에 들뜬 거죠. 그래도 친밀함의 정도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저랑 처제가 친한 것에 비하면 아내는 유성이와 조금은 내외를 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아무래도 아내는 낯을 가리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아무리 친한 동생의 남편이라고 해도 자기와 동갑인 남자를 대하는 건 익숙지 않았던 이유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전 처제랑 진짜 많이 친했어요. 일단 나이 차가 무려 12살이나 났어요. 띠동갑이었답니다. 그 정도 나이 차이가 벌어지다 보니 때론 막내 여동생 같고 또 때론 조카처럼 느껴질 정도여서 크게 내외할 마음이 안 들어서 더욱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내한테 본의 아닌 잔소리까지 들었을 정도였어요. 자기 민주랑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그런가? 난 잘 모르겠는데. 아니긴 지난번 속초 여행 갔을 때도 그래. 민주랑 바람 쐬러 나간다더니 한참 있다 돌아왔잖아. 나니까 괜찮은 거지. 다른 여자였으면 난리 났을걸. 그때 처제가 술을 좀 많이 먹었잖아. 바람 쐬러 갔다가 처제가 많이 힘들어하길래 이야기 들어주다 보니 그렇게 시간이 흘렀더라고. 알잖아. 유치원 선생이 정말 힘들다는 거. 알지. 그래도 혹시 남들이 오해할까 봐 그러는 거지. 알았어. 조심할게. 그 정도는 아니고. 나야 알지. 당신이 그럴 깜냥이라도 되는 사람도 아닌데. 그럴 정도였어요. 거기에 비하면 아내와 유성이는 어설프게라도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도 드물었어요. 물론 함께 여행을 가거나 하면 술잔을 부딪히고는 했지만 그 정도가 다였어요. 그래도 아내가 유성이를 싫어한다거나 하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좋아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유성이가 우리 현아를 너무 예뻐해줬거든요. 수시로 현아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이나 머리띠 같은 걸 사다 주며 예뻐했답니다. 자기 자식한테 잘하는 사람을 싫어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성격이 그러니 내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눈치를 보면 알죠. 아내도 유성이한테 좋은 감정을 느끼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일 겁니다. 제가 유성이와 아내가 함께 있는 걸 보고도 별 의심을 안 했던 이유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거래처를 다녀오다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제가 간 거래처 주변에 백화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백화점에 갔죠. 사실 남자 혼자 백화점에 갈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게다가 쇼핑하는 것도 안 좋아하는 저였으니 얼른 볼 일만 보고 나오자 싶었죠. 첫 가게에서 원하는 물건을 사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저 멀리서 아내가 보이지 뭡니까? 아이가 유치원에 있을 시간이었으니 쇼핑이라도 나왔나 했어요. 반가운 마음에 부르려는데 누가 다정하게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게 보였습니다. 남자가 뒤돌아 있어서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그 남자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당연하죠.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가 만지는데 안 놀랄 남자가 어디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달려가야 했지만 에스컬레이터가 내려가니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소리를 지를 성격도 못 됐고요. 다음 층에서 당장 내려 위로 가는 에스컬레이터를 잡아탔지만 아내를 찾을 수는 없었어요. 미친놈처럼 뒤졌지만 결국 아내를 찾지 못했답니다. 그 길로 바로 전화를 걸었죠. 당신 어디야? 혹시 당신 모모 백화점 왔어? 나 당신 본 거 같은데. 모모 백화점? 당신 잘못 본 거 아니야? 나 여기 동네 마트인데. 그래? 역시 내가 잘못 봤나 보다. 글쎄 있지. 그러면서 방금 전에 제가 본 장면을 이야기했답니다. 어떤 남자가 아내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는 걸 봤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아내가 막 화를 내더군요. 뭐야, 내가 남자랑 그랬다고? 잘못 본 거긴 하지만 나 그래도 기분 나빠. 어떻게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 미안. 근데 당신이랑 너무 닮았어. 나 진짜 당신인 줄 알 정도였다니까. 몰라, 나 진짜 화났어. 어떻게 자기 와이프를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날 저녁 손이 발이 되게 빌었던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제 와이프가 그럴 리가 없죠. 분명히 제가 착각한 거라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이상하게 그 광경이 눈에 아른거렸답니다. 단 몇 초에 불과했지만 그때 제 눈에 띄인 사람은 분명히 아내였으니까요. 근데 아내가 절대 아니라니 그럴 리는 없었지요. 무엇보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런 짓을 벌일 사람도 아니었으니 제 착각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착각이 아닐지도 모른다 싶어지는 일을 또 목격했습니다. 제가 지방 출장을 다녀오던 길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제가 세무법인에서 담당하는 거래처 중엔 지방 회사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대구니 부산 같은 곳에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답니다. 대부분은 당일치기로 다녀오지만 가끔은 사정상 1박이나 2박을 하는 때도 있고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원래는 이틀 예정으로 다녀오려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일이 수월하게 풀려 하루 만에 일을 다 해버린 거죠. 거래처 임원분이 지방까지 왔으니 맛있는 것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가라며 잡는 걸 간신히 뿌리치고 복귀했답니다.
현아가 너무 보고 싶어서였죠. 그 자그마한 것이 아빠가 보고 싶다면서 전화기에 대고 옹알거리니 안 갈 수가 없었거든요. 물론 그 시간에 돌아간다고 해도 애저녁에 잠자고 있을 거라는 걸 모르지 않지만 그래도 자는 얼굴이라도 보려고 서둘러 기차를 타고 서울로 왔습니다. 집 앞에 오니 거의 11시가 가까워졌더군요. 택시 기사님에게 딸 자랑해가며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집 근처 대로변을 지나고 있었는데 낯익은 여자가 남자와 손을 잡고 걸어가더군요. 무심코 지나치다 뭔가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택시가 스쳐 지나다 보니 얼굴을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아무래도 아내 같았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죠. 아내가 그 늦은 시간에 밖에 나와 있을 리도 없고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남자와 손을 잡고 거리를 지난다는 건 더 말이 안 되니까요. 너무 피곤해서 잘못 봤나 하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엔 불이 다 꺼져 있었습니다. 벌써 자나 싶어 안방을 보니 아내는 없고 현아만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베란다까지 보았지만 역시 아내는 없었어요. 이상하더군요. 순간 방금 전 택시에서 스치며 보았던 그 모습이 떠올랐답니다.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이 이러니 제가 착각을 한 게 아닐지도 모른다 싶었고요.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어디야? 생뚱맞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연히 집이지. 눈치 빠른 남자라면 거기서 더 떠보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내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이지 않았다면 함정을 팔 수도 있었겠지요. 근데 저는 둘 중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남자였습니다. 나 지금 집이야. 당신 없는데? 순간 전화기에서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당황해서 말조차 안 나왔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잠시 후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내일 온다고 그랬잖아. 당신이랑 현아 보고 싶어서 빨리 끝내고 밤차 타고 왔어. 그런데 와보니까 당신이 없잖아. 당신 걱정할까 봐. 갑자기 맥주 한잔 하고 싶어서 맥주 사러 편의점 나왔어. 그런데 왜 집이라고 그래? 왜긴 이 시간에 편의점 갔다 그러면 보나마나 잔소리할 테니까 기다려. 금방 들어갈게. 잠시 후 아내가 들어왔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서 말입니다. 오면 온다 그러지. 조금은 화난 듯한 표정이었어요. 화를 내야 할 사람은 아내가 아닌 저였지만 말입니다. 그것도 잠시 아내는 곧 미소를 찾았습니다. 우리 신랑 오니까 좋네. 이리 와. 맥주 사왔어.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더군요. 생각해보면 전 진짜 바보였습니다. 평범한 남자라면 아내의 거짓말을 따져 묻는 게 정상이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방금 전 택시에서 아내처럼 보이는 여자가 남자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걸 본 직후였으니 화를 내든 진위를 파악하던 했어야 했지요. 그러나 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와 맥주를 하며 한밤의 에피소드를 안주 삼기만 했거든요. 그만큼 아내를 사랑했고 그 사랑의 크기만큼 믿음도 컸기 때문이었어요. 말이 안 되지만 전 아내와 남자와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대도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아내를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사건이 완전히 무의미했던 건 아니었답니다. 그 전까지 아내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이었다면 그날 이후 조금씩 그 믿음이 흔들린 것만은 분명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는 사건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자기야, 우리 다음 주에 순천 가자. 시간 괜찮지? 아이, 순천? 거긴 왜? 거기서 축제한대. 민준애랑 함께 가. 순천 갔다가 여수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오게. 현아는 엄마가 봐준대. 아이, 그럴까? 아이, 그래 그러자. 요새 바빠서 여행도 못 갔는데 잘 됐네. 평소에도 처제 부부와 함께 여행을 다녀오곤 했으니 이상할 것도 없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관광도 하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게다가 현아까지 장모님이 맡아준 터라 더 부담이 없었답니다. 그래서일 거예요. 평소보다 술을 더 많이 마셨던 이유였어요. 제가 술을 그렇게 즐기는 타입은 아닙니다. 체질적으로 술이 잘 받는 타입이 아니라서요. 근데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술자리를 마다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마셨어요. 밖에서 마시고 온 걸로 모자라 펜션에서도 부어라 마셔라 했죠. 여보, 들어가서 자. 어느 순간 도저히 몸을 가눌 수 없어 소파에 몸을 뉘었나 보더군요. 아내 최근에도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 그 자리에 뻗어버렸고요. 결국 누군가의 부축으로 방으로 옮겨졌답니다. 저를 옮긴 사람은 유성이었겠죠. 그렇게 푹 자나 했는데 어느 순간 너무 오바이트가 쏠려 잠에서 깼습니다. 급히 화장실로 가려고 밖으로 뛰어나오다 이상한 걸 봤습니다. 사실 정말로 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술이 많이 취했고 오바이트 때문에 급히 움직이기도 했던 순간인지라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 건 고려한다 해도 분명히 보긴 했어요.
제가 본 건 두 사람의 얼굴이 맞닿아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남녀가 키스를 하려면 그런 장면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였고요. 갑작스런 제 등장에 두 사람의 얼굴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 그게 무엇인지를 채 파악하지도 못하고 화장실로 뛰어들어가서 요란스레 그날 먹은 음식을 개워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고 있자니 아내가 화장실로 들어오더군요. 그럴 줄 알았어. 괜찮아? 아내가 등을 토닥여주는 통에 남아있던 토사물이 목젖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핑 도는 그 느낌, 오바이트를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그렇게 요란스레 구토를 하고 아내의 손에 이끌려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당연히 아내도 제 옆에 누워 잠을 청했고요. 다음날 아침 해장하란 처제의 말에 방을 나서면서도 속이 쓰려 죽겠다 싶대요. 그렇게 콩나물 듬뿍 얹은 라면을 먹는데 문득 어젯밤의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꿈인가 했습니다. 저희가 머문 펜션은 아내와 저, 유성이와 처제만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분명히 처제가 저보다 먼저 방으로 들어간 건 확실했습니다. 저희 넷 중 술이 가장 약한 건 처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선 언제나 가장 먼저 기권을 선언했고 어제도 그랬답니다. 그럼 남은 건 아내와 저, 그리고 유성이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방으로 들어갔고 남은 건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제가 본 두 사람, 그러니까 키스를 하는 듯 보였던 두 사람이 아내와 유성이었다는 뜻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니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국 제가 본 건 꿈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술 때문에 빚어진 착각이었다는 소리죠.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그게 꿈이 아닐 거란 생각이 자꾸 들더군요. 그렇다고 아내에게 물어볼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의심이라는 게 참 무섭더군요. 한번 고개를 치켜들고 나니 단 한순간도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거든요. 머리로는 절대로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심장은 매분 매시간 그 의심에 죄어져 있어야만 했답니다. 그게 착각이기를 혹은 꿈이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확인시켜준 사람은 다름 아닌 처제였습니다. 계속되는 의심에 괴로워할 그쯤이었습니다. 그나마 바쁘게 일을 하는 통에 조금은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처제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형부, 저예요. 바쁘시죠? 바쁘긴 맨날 그렇지. 왜 무슨 일인데?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전화상으로도 처제의 망설임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망설이던 처제가 마침내 입을 떼었고요. 형부, 저녁에 저 잠깐만 볼 수 있어요? 목소리에서 전해지는 긴장감이 저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들었답니다. 제가 처제랑 좋은 사이를 유지한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단둘이 만나는 경우는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처제가 퇴근 시간에 맞춰 사무실 근처로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야기를 하려는 눈치여서 조용한 카페로 향했어요. 놀라셨죠? 제가 뵙자고 해서. 놀랐다기보다는 좀 신기했어. 정말 무슨 일 있어? 여전히 망설이더군요. 제가 재촉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아무 일 아니라고 말하고는 돌아왔을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몰아붙여야 처제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쏟아져 나올 거라는 그런 기분 말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처제가 핸드폰을 내밀었답니다. 동영상을 재생시킨 상태로요. 근데 그게 이상했답니다. 보통 동영상이라면 풍경이나 사람을 찍어 놓아야 정상인데 그 동영상은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의 메신저 내용을 담아놓은 거였거든요. 이게 뭔데?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 내용이라는 게 좀 이상했거든요. 마치 바람을 피우는 남녀의 대화를 찍어 놓은 것 같았으니까요. 퍼뜩 머리를 스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거 설마 유성이 메신저야? 유성이가 바람을 피운다고? 내 말 맞아? 처제가 힘겹게 머리를 끄덕이더군요. 상대는 정말로 유성이가 바람 피운 거야? 처제가 착각한 거 아니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처제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군요. 하긴 믿었던 남편의 바람을 확인했으니 안 울 도리가 없겠죠. 그 심정 조금은 이해가 갔습니다. 제가 그 비슷한 것 때문에 괴로워 미칠 지경이었으니까요. 근데 전 단지 착각에서 비롯된 오해일지도 모른다는 거였지만 처제는 직접 확인을 한 모양이었으니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형부, 저 어떡해요? 전 그 말이 그저 남편의 바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아내의 한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처제가 괴로워하는 건 남편의 바람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그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었으니까요. 처제의 입에서 상대를 확인하는 순간 전 그대로 얼어붙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론 제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이 착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때문이기도 했어요. 저 믿기지가 않아서 몇 번이고 확인했어요.
동영상에 나오는 진영물산 강 부장이 언니예요. 처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처제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고. 유성 씨가 만난다는 사람이 언니라고요. 지연 언니, 형부 아내인 언니. 처제의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아내의 이름이 제대로 들리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처제의 말은 유성이와 제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거였답니다.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서도 제 머릿속에선 지난번 펜션에서의 모습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포개져 있던 그 장면 말입니다.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다는 건지를 모르겠더군요.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하지도 않은 처제가 왜 죄송하다고 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그러나 처제는 달랐습니다. 처제는 그 상황이 분명히 현실임을 인지하고 있었답니다.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유성이가 아내와 바람을 피운 정황을 확인한 뒤였고요. 그 증거가 바로 유성이와 아내가 주고받은 문자들이었습니다. 유성이 핸드폰에 진영물상 김부장이라고 표시된 이와 주고받은 그 문자들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내 생각하면서 자야 돼. 내일 점심 때 보자. 자기 안아주고 싶어서 못 견디겠어. 사랑해. 예전보다 더. 거기까지만 읽었다면 유성이의 외도 상대가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이어진 내용은 더욱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유성이와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만 했어도 제가 받은 충격은 그나마 덜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을 보고 나서는 온몸이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아 클수록 자기를 더 닮아가는 것 같지. 그래도 다행이야. 현아가 자기를 잘 따라서. 현아한테 아빠 소리 듣고 싶지 않아? 제가 그렇게 멍청한 편은 아니니 그 내용이 무언지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현아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 아이가 제 딸이 아니라는 말이었으니까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현아가 제 딸이 아니라 유성이 딸이라고 그러는 건지. 분명히 현아는 아내와 결혼 후에 가지게 된 제 아이였으니까요. 의아해하는 제 얼굴을 본 처제가 결국 마지막 말까지 하고 말았답니다. 두 사람 예전부터 사귀던 사이였대요. 결혼 후에도 여전히 만났고요. 처음 문자를 보고 유성이의 바람을 의심하던 처제가 아내와의 불륜에 놀라 유성이의 친구를 잡고 난리를 쳤답니다. 유성이에겐 자기가 말한 거란 걸 비밀로 해달라는 말을 하고 난 그 친구가 말해준 내용은 그랬습니다. 유성이와 아내가 대학 시절부터 유명한 캠퍼스 커플이었다더라고요. 그러다 두 사람이 결혼을 생각하면서부터 많이 다투다 결국 헤어지게 되었고요. 그런데 아내가 저와 결혼을 결정한 후 유성이에게 다시 연락을 해왔대요. 자세한 이유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 친구라는 그 사람도 나갔기 때문에 아는 거라더군요.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시작했답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아내는 저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결혼을 한 것일 테고요. 그런 아내가 결혼을 얼마 남기지 않고 다시 유성이를, 그러니까 전 애인에게 연락을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진 않았거든요. 그게 정말이야? 나 못 믿겠어. 그럴 이유가 없잖아. 내가 결혼 앞두고 아내에게 화를 낸 적도 없고 다툰 적도 없어. 오히려 아내가 힘들어할까봐 결혼 비용 대부분을 내가 내기도 했고. 근데 왜 유성이를? 그러니까 전 애인한테 연락을 하겠어. 처제 제대로 안 건 맞아? 죄송해요. 저도 사실 안 믿겨서 그 오빠한테 몇 번이고 확인했어요. 자세한 사정이야 모르지만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건 맞아요. 그리고 형부가 본 것처럼 그 이후 계속 만나왔고요. 그리고 현아가... 차마 말을 더 못 잇더군요. 현아가 제 딸이 아니라 유성이의 딸이라는 건 두 사람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계속 넘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믿을 수 없었지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제는 모든 증거와 함께 직접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사실을 다 확인한 후 비로소 제게 말을 해줬으니까요. 나중에 들은 말이지만 처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했어요. 자신도 자신이지만 제가 받을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모르지 않으니 말할 용기를 못 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여행에서 두 사람이 그러는 걸 보고 나니 더 숨길 수 없었다는 거였어요. 그게 사실이었어? 처제도 그걸 봤다고? 그럼 그 여행이 그런 뜻이었어? 두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한 그런 거? 너무 놀랐습니다. 이미 여행 전에 처제는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럼에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여행을 제안하고 그런 자리를 만들기까지 했던 거였고요. 처제 무섭다. 어떻게...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싶더군요. 그만큼 처제가 느낀 배신감이 컸던 거였어요. 죄송해요. 근데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전에는 긴가민가 했지만 그때 보고 나니 더 분명해지더라고요. 형부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래야만 했어요. 사실 제가 처제를 나무랄 형편은 아니었어요. 저보다 한참 어린 처제가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고 그를 확인하기 위해 죽음보다 더한 진실을 확인할 때까지 전 그저 제 눈을 의심하고 제 머리를 못 믿어하는 나약함을 보여주기만 했으니까요. 정말로 미안한 건 저였어요. 그 고통을 오롯이 처제만 겪게 놓아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때만 해도 그런 처제의 고통이 같이 아파할 정신이 없었답니다. 당장 제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려야 했고 그걸로도 모자라 제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제 아이라 믿으며 끝없는 사랑을 보내야 했던 지난 날을 떠올리며 피를 흘려야 했으니까요. 정말 모두 다 사실이구나. 그래도 못 믿겠어. 못 믿겠어. 굳이 처제에게 들으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건 바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하는 헛된 바람이요. 하늘이 그런 바람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나니 세상 참 허무하대요. 제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거짓인 것 같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잘한 게 있다면 그걸 외면하지 않은 정도였습니다. 처제와의 만남이 있은 다음 날 유성이를 불러드렸습니다. 당연히 처제도 함께 따라왔고요. 현아는 장모님 집에 잠시 보내두었습니다. 아무리 제 딸이 아니란 걸 알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론 여전히 제가 사랑에 맞지 않는 제 딸이었으니 그런 비극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생각한 때문이었습니다. 아이 형님 왜요? 좋은 술이라도 들어온 겁니까? 기대되네요. 여전히 넉살 좋은 모습이더군요. 그렇게 좋아 보였던 그 모습이 실상을 알고 나자 더없이 가증스러워 보였답니다. 이거부터 봐. 저는 충격에 빠뜨리게 했던 문자들이 이젠 유성이를 충격으로 몰고 가더군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다는 말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대요. 무슨 일인지 몰라 하던 아내가 새하얗게 질린 유성이를 보며 궁금해하길래 아내를 불렀습니다. 맞아. 당신도 봐야지. 진영물산 강 부장님. 난 참 바보같이 당신이 부장이란 것도 모르고 살았으니. 의아해하던 아내가 자신을 부르는 호칭을 듣더니 질색을 하대요. 하긴 유성이 자기를 지칭하는 호칭을 모르진 않았을 테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일단 봐. 그럼 당신도 이해하겠지. 유성이의 손에 있던 핸드폰이 곧 아내에게로 넘어갔고 아내 역시 그걸 보자 혈색이 창백해지더군요. 아니야. 이거 그런 거 아니야. 오해야. 오해라고? 당신도 안다는 뜻이네. 그럼 묻자. 뭐가 오해라는 거야? 유성이 핸드폰에 당신 이름이 강 부장이라고 적힌 게 오해야? 아니면 유성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오해야? 그것도 아니면 현아가 유성이를 닮아간다는 말이 오해라는 건가? 여보. 끝끝내 부정하려는 아내와는 달리 유성이는 모든 걸 체념한다는 듯한 표정이더군요. 무턱대고 아니라고 말하기엔 그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하나만 묻자. 둘이 사랑했건 아니건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현아는 누구 딸이야? 그것만 말해줘. 누구 딸이긴. 당연히 당신 딸이지. 내 딸이고. 그럼 친자 검사해볼까? 그러면 분명해지겠지. 만약 내 딸이면 그나마 당신은 위자료 몇 푼 받고 나가게 될 거고 아니라면 당신이 내게 위자료를 지불해야 할 거고 아주 많이. 차마 말을 못하더군요. 굳이 친자 검사를 할 이유가 없을 만큼 현아는 커갈수록 자기 아빠인 유성이를 닮은 구석이 늘었던 때문입니다. 진짜 인간이 싫다. 내가 부족한 게 있었니? 네가 원하는 거라면 다 해주려고 했어. 친정 가고 싶다면 가게 했고 처가에 돈 필요하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줬어. 그러고 보니 이사 가고 싶다는 것도 그래서였겠구나. 자기 첫사랑이랑 만나는 시간 줄이고 싶어서. 내 말 맞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나마 더 이상의 변명이 없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며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다면 정말 폭력이라도 썼을지도 몰랐거든요. 내키진 않았지만 결국 친자 검사까지 했습니다. 저와 처제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맡아준 변호사가 꼭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현아는 유성이의 친딸이었답니다. 알면서도 최후의 최후까지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진 건 제가 그만큼 현아를 사랑했기 때문이었거든요. 아내는 이미 포기했지만 현아는 그럴 자신이 없었거든요. 저 진짜 현아가 제 딸이 아니란 걸 알게 된다 해도 끝까지 제 딸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당장은 예전과 같은 사랑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서도 그럴 수 있을 거란 보장을 할 수 없다는 게 모든 이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으니까요. 저 역시도 심사숙고 끝에 그런 결론을 내리기도 했고요.
결국 저와 처제는 상당액의 위자료를 받고 결혼 생활을 접었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혼 전문 변호사로 10수년을 살면서 수많은 불륜을 보아왔지만 저희 케이스처럼 말도 안 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요. 사실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도 실감이 안 났어요. 그나마 실감할 수 있던 순간이 있다면 그건 바로 처제와 보낼 때였어요. 처제와 전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믿고 사랑하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상처는 겪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똑같은 상처를 아는 저희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는 원숭이들처럼 같이 앉아 술을 마시고 함께 껴안고 울었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아픔을 달래주는 동반자가 되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될 거란 생각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처제를, 아니 그녀를 보지 못하면 너무 힘들어지는 저를 보았답니다. 그건 그녀도 마찬가지였고요. 올바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서로를 쓰다듬어주지 못한다면 제대로 버티고 살 수 없을 거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을 하고 싶습니다. 결국 저희는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중에는 아마 이런 제 선택을 정신 나간 거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그리고 그녀가 남은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래야 한다고 믿었고 실제로 그랬어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덕분에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제가 몸소 겪었답니다. 살다 보니 그렇더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넘쳐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란 걸요.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나 이해하는 상식선에서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특별할 것도 없고 이상할 것도 없는 그런 인생만큼 더 바람직한 건 없다는 걸 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거든요. 모쪼록 남은 제 삶은 그렇게 이어졌으면 합니다. 설마 그 정도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